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고려대 감염내과 최원석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발표하라고 주셨던 제목이 국내 코로나19 백신 사업의 효율화 전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사업 계획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는 올해 1 월에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국내 백신 확보 계획입니다. 코박스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을 공급받을 계획이 가지고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1 월에 발표할 당시부터 1-2 분기에는 많은 양의 백신이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인제 소수의 확보 가능한 백신으로 중요한 고위험군들에게 접종하는 형태의 전략을 취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백신 공급의 확대는 3-4 분기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예방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고위험 시설에 거주하거나 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령이신 분들에 대한 접종이 주로 앞에 1-2 분기에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고요. 3-4 분기가 되면서부터 만성 질환자와 성인에 대한 접종이 확대가 되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전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발표할 때 보면 3 월부터 한 50만 명, 5 월부터가 한 850만 명 정도 접종을 하겠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접종을 하는 것이 정부에서 1 월에 발표했었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백신의 확보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추가로 백신을 계약하고 확보한 물량들이 생겼죠. 그래서 5월 20 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백신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었었고,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도 화이자나 또는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의 백신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올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 단계에서의 백신의 공급의 확대보다는 3-4 분기에서의 확대가 여전히 되어 있는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5월 23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예방 중인 상황입니다. 접종의 건수로 보면 540만 건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1차 접종이 완료되어 있는 사람이 379만 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174만 명 정도이고요. 인구 대비 접종률은 3.4%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1 월에 발표했었던 계획과 비교해서 본다면 그 계획에 비해서 결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처음에 발표했었던 것보다는 접종이 되고 있는 인구의 수는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계획이나 지금 접종 사업에 대한 이슈가 있고, 특히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백신 접종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바들을 먼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코로나19 백신 사업의 1 차적인 목표, 특히 올해에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정부에서 1 월에 이제 백신 접종의 목표, 추진 방향을 발표할 때 금년 중에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여서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인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했었고요. 소아나 청소년, 임신부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서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허가 사항 자체가 대부분의 백신이 성인을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임신부의 경우 국가에 따라 접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고려로 일단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저희가 집단 면역에 대한 오해가 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감염내과, 감염학에서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건 유행을 차단하는 수준에 대한 개념보다는 면역력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면역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에 있어서도 감염이 발생하는 게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허드 이뮤니티, 집단 면역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유행이 계속 퍼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유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집단 면역이라는 의미는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코로나19는 종식이 가능한 또는 박멸, 퇴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eradicability, 그러니까 이제 퇴치가 가능한, 박멸이 가능한 질환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아주 높고 잘 할 수 있는 검사의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사람이 아주 중요해서 사람만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그 병원체가
더 이상 증식하고 전파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백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백신이 등장하면서 이펙티브한 인터벤션의 메소드가 생겨났습니다. 또 PCR이라는 검사가 이렇게까지 보편화될지는 사실은 잘 몰랐었죠. 지금 PCR을 스크리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은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바이러스는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사람이 컨트롤된다고 하여서 동물에서의 감염이 차단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바이러스의 유래가 동물이기도 하고 사람에서 동물로 감염이 되고 다시 사람으로 넘어오는 이런 사이클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이러스는 완전히 종식이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과거의 감염병의 사스나 메르스의 상황을 보면 2003년에 쓴 사스의 경우 어느 순간 사라졌고 메르스는 지금도 중동에서는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2015년에 몇 개월 정도의 환자 발생을 잊고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런 형태의 종식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런 형태의 종식은 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의미의 종식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의미를 가질까? 전염력이 매우 높고 전염력이 그만큼 높음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이 상당 수준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가 줄어들 수 있다면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지는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갖는 의미가 있고 저는 그런 의미상의 종식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행이 차단되려면 어느 정도의 그러면 집단 면역의 수준이 있어야 하는가 계산하는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감염제 생산수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R0가 2.5라면 0.6, 60%가 되는 거고요. 4라면 75% 정도가 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R0는 어떨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19의 R0 값은 2.5에서 3.5 정도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값입니다. 그런데 그 값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변이를 여러 단계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비해서 변이가 거쳐질수록 이미 전염력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R0를 계산할 수 없고 RT 값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R0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접종 가능한 인구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현재 저희가 19세 이상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허가 연령이 16세부터이고 최근에 12에서 15세에 대한 접종 허가가 되면서 접종 가능한 연령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려가 있지만 여전히 19세 이상을 접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전 인구의 한 83%에 대한 접종만을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한 70% 정도가 된다면 전체 인구에서 접종 가능한 퍼센트는 한 60%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올해 이후의 상황은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져야 되는 목표는 고위험군 특히 고령자에 있어서 질병 부담, 발병의 위험, 또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 필수 기능의 유지와 같은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의 수칙을 유지한다면 RT 값은 계속 2 미만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50% 정도의 사람만이 접종이 되더라도 유행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유행 규모의 컨트롤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월에 정부가 발표했었던 예방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 등 코로나19 취약 집단의 감염과 사망의 감소, 보건의료 체계 및 국가의 필수 기능의 유지, 그리고 지역사회 내 전파의 감소입니다. 앞 단계의 목표들이 먼저 성취되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전파를 줄이고 우리가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를 기대하겠지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는 아닐 가능성이 있겠고 또 여전히 변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이 앞쪽의 목표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제목이 효율화라면 그 효율화의 가장 핵심은 고위험군 고령자의 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미국 CDC 홈페이지에서 연령에 따른 코로나19 중증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됩니다. 5에서 17세의 연령층을 기본으로 하여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위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달리 적어도 산수치료를 필요로 하는 수준 이상의 중증도를 가져야 입원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입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중증도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에서 17세에서 연령이 10세 단위로 증가하면 할수록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 사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고령자 65세가 넘어가면 사망할 위험은 1,300배, 3,200배, 8,700배까지 증가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중증의 위험을 다양한 인자들을 분석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연령입니다. 연령이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여서 고령이신 분들이 갖게 되는 위험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상황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의 발생률을 제외하고 보면 성인 대다수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뭐 좀 베리에이션은 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망자는 60세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그 값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고령이신 분들이 갖게 되는 위험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허가가 될 때 고령이신 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그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못했었다. 이제 그런 것이 좀 논란이 됐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미국에서 나왔던 데이터에서도 고령이신 분들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백신을 사용하면서 리얼월드에 있어서의 효과, 이펙티브니스가 어떤지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고 1차 접종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 데이터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 주간건강질병을 통해서 각 백신의 접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여서 보고하였고 접종을 14일이 경과했을 때 90%에서 100% 사이에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해 주어서 실제로는 이 예방 효과가 우리가 처음에 TPP를 통해서 가졌던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5월 23일을 기준으로 현재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1차 접종을 기준으로 43.5%, 2차 접종이 37.7%,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86.3%, 79.1%.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접종은 그래도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접종이 중증화를 낮추어주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연령으로 나눠서 봤을 때 중증화의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감소되는 듯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인 것은 그 아래 연령층에서의 접종입니다. 현재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는 연령층이 있으니까 앞으로의 접종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예약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 백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으로 위험이나 사망의 위험을 낮춰주는 것이 아마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고령이신 분들이 적절하게 접종을 받았을 때 그런 효율화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고령이신 분들에 대한 접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오늘 강의의 제목이 되는 효율화에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이 코로나19를 이에 종식을 가져올 수 없다. 또 전파 차단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죠. 실제로 그러한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됐던 근거가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에 있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또는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감염이 됐던 사람에 있어서 전파 위험이 별로 줄지 않는다.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무증상성 감염에 있어서도 특히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 사망할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무증상 감염이나 또 실제로 걸렸던 사람에 있어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파 위험을 낮춰준다라는 게 점차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접종 연령이 확대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원래 16세까지 접종 허가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12에서 15세에 대한 접종 허가가 미국 FDA에서 승인되어서 확대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아마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각 백신들이 지금 아래 연령으로 계속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 가능한 연령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임신부에 대한 접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임신부를 백신 접종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NEJM에 보고되었던 3만 5천여 명의 임신부에 대한 접종 자료를 보면 안전성에 있어서 임신을 하지 않은 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신에 있어서 갖고 올 수 있는 어드버스 이벤트가 과거 백신 접종하기 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실제 적용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접종 가능한 연령이 더 확대가 가능하다면, 접종 가능한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전파의 차단에 있어서도 충분히 의미를 두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들에서의 상황이죠. 앞서서도 여러 번 인용이 되었던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실제로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유행의 정점을 그리고 감소하다가 최근에 유행이 다시 한번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주로 인도를 중심해서 나타났었고, 그 전에 12월의 접종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었죠.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좀 높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패턴을 그리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물론 영국과 미국, 우리나라보다 지금 환자 발생이 여전히 절대적인 숫자로는 많죠. 그렇지만 과거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생겨났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로 백신이 전파를 차단해주고 유행을 차단하는 데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이상 반응일 것 같습니다. 실제 이상 반응의 신고 사례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신고의 사례이니까 실제로 발생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사례,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아마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상 반응이라고 하면 발생의 원인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이상 반응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것이 인과관계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고 예방종 불안 반응이나 우연하게 동반되는 반응과 같이 사실은 예방종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반응들도 실제로는 이상 반응으로 일단 기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인과관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초기에 이제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비교를 통해서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1차 접종을 받은 분들이 많은 고열과 근육통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면서 더 백신의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1차보다 2차 접종했을 때 이상 반응의 발생이 훨씬 더 줄어들고 화이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1차보다 2차 때 이상 반응이 더 많다라는 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것이 이제 임상 스터디에서도 확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접종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리액토제네시티라는 것뿐만 아니라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이 사실은 걱정이 되죠. 근데 그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이상 반응이 코로나19에만 있는 일인가? 사실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모든 백신은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우리가 예상하고 잘 대응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또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증 반응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다른 백신에 있어서도 한 100만 명당 1명 정도의 발생률로 보이는 뇌증이라든가 경련이라든가 혈소판 감소, 이러한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백신을 사용했었던 것은 이상 반응, 중증 이상 반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소아에서 예방종을 했을 때 아나필락시의 발생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분석해서 보고했던 자료이고요. 2008년에서 2017년까지 한 130여 건의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던 것을 보이고 각 백신별로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상 반응, 중증 이상 반응이 우리가 과거에 그냥 글로만 알아왔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 시작하기 전에 노르웨이에서 이제 집단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였고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서 많이 이슈가 됐었고, 그 사례에 대해서 노르웨이 보건청에서 발표했었던 자료이고요. 실제로 백신이 그런 사망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백신 접종을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게 노르웨이에서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저희가 임상 스터디 결과를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화이자 백신의 임상 연구에서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를 보면요,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도 사망자가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던 군에서 2명, 위약군,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를 접종했던 군에서 4명이 사망을 합니다.
만약에 임상정부에서 사망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표본수가 사망을 확인할 정도가 되지 못해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망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었고 백신 접종군과 위약군이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군이 더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매일 언론을 통해서 사망 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지만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접종할 때는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것이 없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례 백신과 관련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임상 스터디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런 임상 스터디에 인롤될 수준의 건강한 사람에 있어서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망은 발생하게 되어 있고 그 발생하는 사망이 위약에 비해서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화이자 백신에서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더나 백신에 있어서도 사망 사례 보고가 있는데 위약군에서 3명, 백신 접종군에서 1명이, 2명의 사망자가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도 코비드-19을 제외한 사망자가 백신 접종군에서 1명, 대조군에서 3명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망자는 모두 코비드-19,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제외한 것이고 대부분 백신 접종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대조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까지를 더한다면 사실 사망의 위험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모두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물론 각 개별의 사례에서는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을 테니까 잘 조사하고 소통하는 거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스탠스는 적어도 백신이 사망의 위험을 높여는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귀혈전증이 인정되었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희귀혈전증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혈전증이 아니죠. 자가면역 질환의 형태로 나타나는 아주 드문 양상의 혈전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혈전증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위험과 이득을 분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시했던 자료로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다기보다는 이득이 적기 때문에 접종을 이제 이 백신에 대해 접종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귀혈전증만의 이상 반응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EMA에서 5월 7일에 발표했던 것을 보면 이제 뭐 얼굴에 붓기의 경우에 화이자 백신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얀센 백신의 경우에 희귀혈전증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길랑바레 증후군, 또 심근염과 같은 이상 반응에 있어서도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상 반응의 이슈는 등장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득이 더 많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상황에 맞춰서 백신 접종의 공고는 계속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반응과 이어서 이야기할 것은 결국 백신 접종 사업의 성패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접종 계획을 발표할 때도 실제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접종의 수용도, 백신 접종의 수용도 핵심 과제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소통은 어떤 것일까? 저는 다른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학적인 객관적인 근거,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울지라도 과학이 근거가 되어서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투명한 공개, 신속한 검증과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소통이라는 건 일방향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이야기에 대중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전문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잘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이에 대한 고민도 백신 접종 사업에서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뭐 영국이나 남아공, 브라질에서 유래하고 있는 변이들에 있어서 백신의 중환능을 감소시키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가했던 것에서 백신의 효능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갈까? 백신이 변이 때문에 효과가 없을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카타르에서 분석하는 자료를 보면요. 1.35일주,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주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특히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위험은 크게 낮춰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뭐 화이자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에 있어서도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는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변이에 대한 지금 뭐 부스터 접종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될 때에도 1차 접종이 완료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의 접종이 고려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백신의 접종은 변이를 고려할 때도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스터의 접종은 필요할 것이고 현재 동일한 백신을 다시 한번 접종해서 면역 반응을 강화시키거나 변이주에 대한 백신을 직접 개발해서 접종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려가 있습니다. 아직 어떤 방안이 선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상하기로는 단기간에는 동일한 백신을 다시 접종하는 부스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장기적으로는 변이주에 대한 백신으로 점차 변화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간격으로 접종할까, 내년 접종할까 이 부분은 아직 모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대응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 강의의 제목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효율화 전략입니다. 효율이 무엇이냐면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딱 정확하게 맞닥뜨리는 한 가지 시나리오가 정해지고 그게 잘 맞으면 아무런 낭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가?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런 불확실성을 모두 극복하고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점장이라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측을 바탕으로 한 대응은 도박이지 과학적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유행 발생을 가정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고 이것에 대응하는 것이 마치 전쟁을 대비하듯 실제 전쟁이 나지 않아도 거기에 투입되었었던 비용, 무기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고 또는 낭비가 아니라고 이해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이 아니겠죠. 저희는 효율보다는 안전을 택해야 할 것 같고 안전을 택해야 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가능한 전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서 초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희귀혈전증과 같은 이상 반응의 이슈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돌아갈 다른 길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가능한 계획, 백신의 확보, 접종 전략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의 측면이라면 고령자에 대한 접종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의 계획,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의 계획과 전략은 그런 효율에만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여갈 수 있는 전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응해 왔습니다. 앞서서 많은 강의를 통해서 그런 효과적인 방안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을까? 실제로 거리두기가 잘 된다면 그것이 나타내는 효과는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거리두기의 수용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이죠.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보도자를 통해서 계속 이동량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하고 환자 발생의 숫자 또 거리두기의 정책적 단계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환자 발생 숫자는 더 많지만 이동량은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리두기, 비약물학적인 중재에 사람들의 수용성의 측면에서 유효기간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는 것이 우리가 일상으로 조금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